Tag Heuer. 한미양국이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원 폭격기가 하루 늦게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기상청은 사나흘 여진으로 이번 지진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강진설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주 강진의 문화재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국민안전처 늑장 대응에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양산단층 주변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곳입니다. 건물과 설비 내진 보강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상습 주차한 공무원을 민원 앱으로 신고했더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미국의 3대 폭격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무장을 할 수 있는 B-1B 랜서가 괌에서 출격해 서울 인근까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태로 하루 늦게 온 데다 미러 군축 협상에 따라 핵폭탄도 탑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벤트성 연례 행사가 과연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가 F-15K와 F-16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을 가릅니다. B-51을 대체해 괌에 배치된 B-1 랜서 2대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출격한 겁니다. B-1 랜서는 마 1.2의 초음속 폭격기로 괌에서 뜨면 2시간 만에 평양을 융단 폭격할 수 있습니다. 폭탄 탑재량도 57톤으로 미국 폭격기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애초에는 B-83과 같은 전술핵을 달 수 있었지만 미러 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지금은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B-1을 출격시킨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B-1의 무력 시위 직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unshakable commitment to defend allies in the region and will take necessary steps. 다음 달에는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제주 해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참가하고 핵잠수함 전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반복되는 전략자산 전개로는 김정은의 불장난을 저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한미 양국의 합의라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끝장낼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북핵에 대응할 독자적 군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성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북한을 제재하는 새로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I think both our leaders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our military experts have determin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introduce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무기 도입론에 정면으로 반대한 겁니다.
특히 미국 측 김 대표의 이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차기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독자 핵무장도 전술핵 재배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응할 마땅한 군사적 카드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중국에 미리 통보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과 미국은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입수했습니다. 주변국은 미리 알고 대비를 했는데 정작 우리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중국 측에 직접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실험 일시까지 통보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이 대비 태세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홍콩의 한 시민단체는 핵실험 전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배포했습니다. 중국 인권민주화 운동정보센터가 지난 8일 배포한 문서에는 중국이 7일부터 북중 국경 부근 방사능 검측소의 인력을 늘리고 24시간 감시태세에 돌입했다며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제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중국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인적 정보원인 휴민트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한 내용을 중국 현지에서 입수했고 미국 위성을 통해서도 상세한 동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핵실험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 대비했지만 우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핵심 멤버 대부분이 서울에 없었습니다. 평가절하하고 그러다 보니 5차 핵실험은 와도 적극적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하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정보 채집에 대해서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사전 통보받았다고 확인한 국가는 없다며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반도에서 핵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은 매년 핵무기 7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핵 제작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적국과 맞설 준비가 됐다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다. 실제로 한반도 안에서 핵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벤 잭슨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기고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확실한 보복 전략으로 가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반도 안에서 핵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같은 국지적 공격에 반드시 대응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술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에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이 올해 말까지 핵무기 20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갖게 되고 앞으로 매년 핵무기를 7개씩 추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경고 속에 미국 정부는 북핵 제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sanctions have effectively cut North Korea off from the global economy, and ironically, that does reduce your leverage. I mean, North Korea can say, "What else do we have to lose?" 그래서 중국 등이 참여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지진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지진의 진앙지인 경북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지진으로 국보 다보탑 난간석이 부러지고 보물인 불국사 대웅전은 기와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00년을 버텨온 첨성대조차 옆으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국보 20호 불국사 다보탑은 난간석이 부러졌고 보물 1744호 대웅전은 기와가 무너졌습니다. 규모 5.8의 사상 최대 지진은 천년 고도 경주의 문화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천년 역사의 신라인데 지진이 한순간에 나서 이렇게 파괴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또 놀랐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는 첨성대. 지진의 여파로 기울기가 2cm, 상부 모서리는 5cm가 벌어졌습니다. 첨성대는 돌들을 서로 엇갈리게 원형처럼 쌓아 올리면서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지만 지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첨성대 전체적인 이제 기울기 측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재들 간의 이렇게 틈새, 간격들이 얼마만큼 더 벌어졌는지 영향이 이제 있긴 있었습니다. 천마총이 있는 경주의 왕릉 주변 돌담도 기와장이 부서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의 긴급 보수비 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도 990개의 전체 문화재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어제 지진으로 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부서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아파트와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집 옥상에서 떨어진 기와장에 자동차 뒷유리가 부서졌습니다. 좀 이따가 2차로 한 번 더 났을 때 와장창 내려앉아 침체돼. 경남 창원에서는 도로가 쩍 갈라졌고 포항에서는 인도에 길게 금이 갔습니다. 지진으로 주택 옥상에 시멘트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추가 붕괴 우려까지 나오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겠다. 옆 사람들도 폭발하는 줄 알았다 나는. 아파트와 건물 벽에서 균열이 속출했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붕괴로 이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이런 지진은 처음이시죠? 앞으로 계속 처음 느껴갖고 그러니까 좀 두렵죠, 무섭고 그랬어요.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는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배관이 터지면서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진앙지인 경주에서도 황토집에 금이 가고 기와가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주 시내 의류 매장에서는 대형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들은 크게 흔들렸지만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비롯해 인근 지역 시민들의 지난밤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고 놀란 시민들은 아파트에서 대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교실이 마구 흔들립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뛰쳐나옵니다. 학교에서 방송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친구들 소리 지르고 이제 다 뛰쳐나가고 네, 그랬어요. 도심 공원은 몸을 피한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에 있기 무섭고 해서 애들하고 그래도 지진 대피해라 하면 일단 밝은 데로 나와 있고 넓은 데로 나와 있으라는 그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란 아파트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아파트가 흔들리자 이곳 주민들은 2번이나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아빠랑 손잡고 바로 이렇게 대피했어요. 막 우는 애들도 있었고. 포항의 한 마트에서는 지진에 옥상 물탱크가 넘어져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2차 때는 이제 지진 여파라는 걸 알고 그 당황해서 손님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매장 밖으로 나오셨죠. 지난 7월에 이어 울산에 강진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공포감마저 호소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 너무 겁나고 무서워요. 이 울산을 떠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은 5.1 규모의 지진에 이어 5.8 규모의 여진까지 발생하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번 강진이 남긴 상처가 큽니다. 2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640억이 넘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비상근무 중입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덕형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모두 4차례의 큰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한 만큼 정부는 피해 수습과 여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역에선 선로를 고치던 코레일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지진으로 지연 운행된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는 가는데 이번 데는 아마 그걸 잘 모르셨겠죠. 왜냐하면 열차 운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또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서 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모두 643건으로 건물 146채에 균열이 생겼고 199채의 지붕이 손상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피해가 이어져 구미의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공장, 울산의 현대차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1에서 4호기도 수동으로 가동을 멈추고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진에 대비해 지진 경보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에선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TV조선 조석현입니다. 자, 이번엔 전국을 흔든 지진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했던 원전 시설은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온다면 버틸 수 있는가? 여기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붕은 주저앉았고 바닥엔 철골이 나뒹굽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4호기입니다. 진도 8까지 내진 설계가 됐는데 진도 9의 지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는 진도 6.5에 그칩니다. 현재 월성 원전 1에서 4호기는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지했는데 지진으로 원전이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끄떡없다 그러는데 6에서 6.5 발생하면은 방사능 누출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죠. 우리의 원전 내진 설계는 일본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적어도 진도 7.0 이상을 전제로 내진 설계를 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최고 진도가 7.0입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일대의 양산 단층대는 활성 단층.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도 진도 7.0의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개수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전의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우리 주변 건물들은 90% 넘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내부 설비에 대한 대비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노후 아파트와 건물이 빽빽합니다. 모두 내진 설계 규정이 없던 1988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30년 이상 된 재래시장 건물입니다.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 금이 가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지진이 경주에서 여기까지 한 300km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진이 느낄 정도면 참 불안하죠. 이처럼 내진 설계가 안 된 전국의 민간 건축물은 92%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 건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스나 수도, 전기 등 내부 시설에 대해선 내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가버린 가스관과 수도관, 어지럽게 얽힌 전선은 지진이 났을 때 폭발 등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수도 배관 파열만 16건에 이릅니다. 서울 여기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수도관이나 가스관, 어떤 전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파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어제 발생한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은 아직도 여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일은 더 여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 왜 이렇게 가겠는지 윤우리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은 경주 아래에 있는 이른바 양산단층에서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양산 단층이 흔들렸고 양옆의 다른 단층 8개가 영향을 받으며 지진 규모가 역대 최대인 5.8까지 치솟았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본진이 발생한 그 단층 주변에 있는 약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발적으로 여진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단층들의 흔들림이 잦아들지 않아 기상청은 3, 4일 동안 여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제 2차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3년의 3배에 가깝습니다. 또 기상청은 안정적이라 여겼던 양산 단층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이른바 활성 단층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조금 초반 규모가 넘어가는 데까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줄줄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6.5 이상 되는 어떤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강한 지진이 올 것이라는 괴담은 전혀 근거가 없고 지난 7월 부산과 울산에서 진동한 가스 냄새와 이번 지진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경주에서 5.1, 5.8 규모의 2차례 강진에도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앙이 지하 10km가 넘는 깊은 곳이었고 지진파도 고층 건물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 에너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돌무더기로 변한 마을. 지난달 규모 6.2의 지진이 강타한 이탈리아에선 최소 25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비슷한 5.8 규모의 경주 지진으론 집안에 물건이 떨어져 8명의 부상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진앙의 깊이였습니다. 이탈리아 지진은 지하 5km로 얕은 곳에서 발생했지만 경주 지진의 진앙은 2배 이상 깊은 지하 12에서 13km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깊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지진에 비해서 피해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시설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에스파 발생도 적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처음 관측되는 피파는 큰 피해가 없지만 이어 나타나는 에스파는 진폭이 커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층 건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저주파 에너지도 적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주로 10Hz 이상 고주파에 몰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주기는 한 0.1에서 2Hz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영향 때 지진이 클 때 피해가 클 것이고. 역대 최고 강진으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피해는 그나마 적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반도를 뒤흔든 경주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일본과 에콰도르, 이탈리아 등에서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은 이미 지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사정없이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주택은 지진을 버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고 책장 서류가 쏟아지며 놀란 사람들이 책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びっくりしたもう夜一晩中寝れないから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41명이 숨지고 3,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곧이어 31시간 뒤 에콰도르 서쪽 해안에서도 규모 7.8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661명이 숨지고 27,00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4일 이탈리아 지진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 지진이 잦아지면서 지난 3일 미국 오클라호마 지진을 시작으로 10일 탄자니아와 캐나다, 11일 마케도니아 등 며칠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화산 활동까지 재개되면서 어제 프랑스 화산에서는 용암이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물론 그 안쪽까지도 방화쇠 효과로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 어디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점점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이번 강진을 계기로 허술하기만 한 우리의 재난 대응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민안전처입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선제는커녕 늑장이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벽에 걸린 휴대전화 케이스가 요동치고 직원은 대피합니다. 국민안전처 긴급 재난 문자는 9분 뒤 도착합니다. 곧이어 역대 최강인 규모 5.8의 2차 지진이 일어났지만 재난 문자는 또 9분 늦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진 조기 경보가 아닌 지진 통보를 기준으로 삼았고 메시지 수신 대상을 지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진 조기 경보를 믿고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으면 시간을 더 단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 소식을 SNS로 1분 만에 전파하는 일본 정부와 대조적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0초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진원지 반경 200km 내 지역에만 재난 문자를 발송해 수도권 시민들은 진동을 느끼고도 지진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처 장관 주재회의는 1차 지진 1시간 후에 열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3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4만 4천 건 정도가 이제 일시 접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일시 좀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 연구 결과를 보면 대피를 10초 빨리 하면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다음은 통신망입니다. 비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내 가족은 괜찮은지 알아봐야 하는데 전화와 SNS는 불통, 먹통이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첫 지진이 일어난 저녁 7시 44분. 갑자기 전국 곳곳에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됩니다. 제대로 복구된 건 3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시민들은 정작 필요한 때 먹통이 되는 메신저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하여서 안 되나 하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미뤘어요, 약속. 저희가 쓰는 게 카카오톡밖에 없잖아요. 다른 매체를 쓰는 게 아니라서. 카카오는 서버가 먹통이 되고도 자연재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지진 발생 직후 평상시보다 트래픽이 2배 이상 폭증하였고 또 그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4,100만여 명, 국민의 8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안부를 묻는 연락이 4배에서 10배가량 폭증하면서 이 통사 전화와 문자도 일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재난 등 정작 필요한 때엔 통신이 먹통이 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미비로 카카오와 같은 메신저, SNS, 포털 사업자들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대응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지진이라는 재해에 IT 강국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개인의 대응 태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지진에 시민들은 우왕좌왕했고 교사들도 학생들을 잘 인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피소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규모 5.1의 1차 지진에도 이 학교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대피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침집해 앉아있어요. 앉아서 공부해라 했어.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교사들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시키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남아있는 거지. 국내 학교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4%에 불과합니다. 지진이 나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안전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한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지진 대피소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지진이 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덮칠 수도 있는 집기들이 벽에 아무렇게나 기대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대피소도 벽에 간 금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국민안전처가 기관과 지자체별로 재량껏 대응하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은 불안함 속에서도 제대로 대피도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등 주요 시설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홍희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을 거울 삼아 원자력 발전소, 방패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북 경주 지역에 지진 피해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 없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느낌입니다.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에서 폭염 때는 쏟아지던 국민안전처의 재난 알림 문자가 이번엔 제때 오지도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다, 해명이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는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친 뒤에, 국민들이 상한 뒤에 그러한 그 해명이나 변명하는 것은 아주 정말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경주 지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진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고 했고, 안 전 대표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먼저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네, 지진에 자주 노출되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현장을 취재했던 이재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는 네팔과 일본 지진이 이제 났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공포감을 느꼈습니까? 네, 네팔 대지진 규모가 7.8이었고 일본 네. 구마모토 지진이 6.5였습니다. 저와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첫 번째 지진이 강타한 직후였는데 예. 그때도 여진이 계속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매일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도 집기류들이 수시로 바닥에 떨어지고 건물이 흔들리는 걸 하루에도 수차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옷을 입고 숙소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었는데 네. 또 여진이 강하게 찾아오는 날에는 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본진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여진으로 뒤따르는 심리적인 공포나 압박감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주 역시 지금까지 여진이 250여 차례가 넘었고 또 앞으로 3, 4일 동안 이어진다고 하니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자는 이제 일본 지진도 취재했잖아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는 정말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자, 현재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확실히 재난 대응 강국다웠습니다. 일단 강진이 발생하면 초기 경보가 얼마나 빨리 국민들에게 전파되느냐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건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는 지진 발생 3초 만에 재난 속보를 띄웠고요. 3초? 네, 3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난 특별방송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문자가 휴대전화로 긴급 발송이 됐고 또 첫 번째 강진 이후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여진이 발생한 위치, 또 강도,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자세히 담은 문자 메시지가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재난 대응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야 하는 건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자위대까지 급파를 현장에 했고요.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구조 군안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현장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등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직후에 이후에 실시한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지진 대응이 적절했다 이런 응답을 한 국민들이 65%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까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네팔은 모두 지진이 빈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의 규모도 다르고 또 네. 위치 또 그리고 도시 구조나 국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일본이 네팔보다는 대처가 좋았고 피해가 적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게 내진 설계 때문입니다. 네팔의 경우는 사실 건물 특별한 건축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로 건물이 다 무너졌었는데 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민간과 공공 건축물 모두 내진율이 80%가 넘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 시내만 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가운데 24%만 내진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 예. 단독주택은 10%에 불과합니다. 예. 또 공공건물이나 학교, 병원 등 붕괴했을 때 심각한 인명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경우도 내진율이 20%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네팔과 같은 강진이 발생한다면 예.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일본과 같은 상황. 이거 부러워하면 진다고 했는데 이거 맨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 앱으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들을 수십 번이나 신고했는데 이상하게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청 공무원이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신문고 박성재 기자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관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20분 후 내려온 공무원은 자리를 뜨기 바쁩니다. 공무원도 차를 댈 정도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은 낮습니다. 이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신고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흔히들 휴대전화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38살 정영훈 씨는 지난 3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50여 대를 스마트폰 앱으로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답변만 믿고 그냥 처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동일한 차가 계속 주차를 자기 주차구역처럼 하니까 담당자의 하소연만 돌아왔습니다. 바빠서 처리를 못하니 그만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매일 출근하고 매일 야근을 해요. 과태료 부과를 한 번을 하려면 저희가 시간을 한 20-30분을 잡아먹어요. 앱을 통한 민원 신고는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예 하지를 말게 하던가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선 처리 안 할 거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TV조선 신문고 박성재입니다. 모자에 복면도 모자라서 장갑을 끼고 덧신까지 신으며 완벽하게 신분을 감췄던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소를 예측한 경찰의 일명 지리적 프로파일링 덕분에 이 도둑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고 담을 넘습니다. 복면까지 써서 이목구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손엔 장갑을, 발엔 덧신까지 신었습니다. 61살 강모 씨는 지문과 족적까지 감추는 완벽한 위장으로 지난 11달 동안 23곳에서 금품 400만 원어치를 훔치고 다녔습니다. 누굴 보고 밤새다가 줄을 못 타보니까 누가 그 플라시를 집으로 뒤지고 있더라고요. CCTV를 통해 동선을 짜고 자동차 뒤로 숨어 다녀 경찰 추적도 피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그간 범행 장소를 바탕으로 다음에 나타날 곳을 예측해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결과였습니다.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고 현장에 나타난 강 씨를 격투 끝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 등 전과 15범이었던 강 씨는 남들과 다른 외모를 숨기기 위해 위장에 공을 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혈로서 얼굴을 보면 바로 외국인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으로 인해서 본인이 신원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서 경찰은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추석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사 때문에 갈등이 간혹 벌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제사를 함부로 방해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2011년 4월 사육신 역사공원에서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57살 김모 씨가 선양회 회원들의 길을 막아서고 제사상을 엎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 씨는 사육신과 함께 단종을 지지하다 처형당한 김문기의 후손이었습니다.
선영회가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제사 방해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선영회의 제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사가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사상을 엎어서 타인의 제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제사 방해를 유죄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현행법은 장례식 등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박모 씨가 타인의 제사에 칼을 던지며 방해하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모 씨는 1999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사를 방해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앞다퉈서 기차역으로, 시장으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추석 물가를 알아보고 김영란법으로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진짜 하루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네요. 선물을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걸 허용을 하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도 찾아 격려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통일 시대의 꿈나무고 통일 시대에 굉장히 주역이 돼야 될 사람이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앞다퉈 호남선 출발역인 서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귀향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 핵과 지진으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추석 고향 가서 가족분들 만나시고 다시 힘 얻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색동에 어깨띠를 두른 채 각종 정책을 담은 추석 공보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국민 민생을 먼저 챙기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에도 계속 논의하고 구상을 하겠습니다. 추 대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찾아갔습니다. 총리님 인사 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나라가 잘 되려면 야당이 잘 이끌어야 된다면서 따질 것은 따지되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저녁부터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서울 요금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윤정 기자,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요금소에는 이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이 퇴근 시간 이후 나온 차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건데요. 이 고속도로 정체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을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안성 나들목 부근입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77km 구간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덕평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5km 구간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인데요.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8km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37만여 대가 서울을 이미 빠져나갔고 밤에도 13만 대가 더 귀성길에 올라 자정 넘어서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대전 2시간 50분, 광주 5시간 10분, 부산 5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석 귀성길 정체는 내일 오전부터 낮 12시쯤에 최고조에 이른 뒤 저녁 7시에서 8시는 돼야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렇게 정체되면 장시간 운전하게 돼 힘드시죠. 또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타고 있어서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명절엔 평소보다 사고가 2배 높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달리던 차가 갑자기 옆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깜빡 졸았습니다. 추석 당일 졸음운전 사고는 평균 17건으로 일반 주말보다 2배나 높습니다. 부상자 수는 평균 50명으로 2.8배에 이릅니다.
차가 밀리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많이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많이 하고 운전했을 때가 많이 졸렸고요.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밀폐된 차 안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5인승 승용차에 4명이 탄 채 창문을 닫고 주행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운전자는 90분 만에 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수록 운전자들은 피로나 두통 등이 같이 유발이 되면서 졸음운전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장시간 운전할 때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고 최소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야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네, 명절 때 윷놀이 하십니까? 제 앞에 던져진 윷, 모가 나왔네요. 가장 나오기 어려운 패입니다. 그런데 이 도개걸윷모 나올 확률이 다 다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던져야 할까요?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 한 개의 윷가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2개인데 등이 보이거나 배가 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윷가락에서 2개씩의 확률이 더해지니까 경우의 수는 총 16가지. 이럴 경우 2개의 윷가락이 배를, 나머지 2개의 윷가락이 등을 보이고 있는 개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6으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윷놀이를 해보면 똑같은 확률인데 도보다는 거리, 모보다는 윷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윷가락의 모양 때문입니다. 모서리 상단이 완만하게 깎여 있고 반원보다 더 둥근 형태여서 등이나 배가 나올 확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대략 60% 수준으로 계산하면 개와 걸이 35%로 가장 높고 도와 윷 그리고 모순으로 그 확률도 점점 낮아집니다. 또 윷을 던지는 방식에도 확률이 숨어 있습니다. 도나 모가 나오려면 윷가락을 던지는 것보다 굴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윷놀이. 지나친 승부욕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한복은 명절 때나 입는 옷 이렇게 생각되죠. 요즘 다시 생활 한복이 뜨고 있습니다. 백화점엔 젊은 층을 겨냥한 한복 매장이 생겨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민재 씨. 요즘 옷을 사러 나서면 맨 먼저 한복 매장부터 들릅니다. 회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다양해서 좀 이렇게 기성복이랑 같이 믹스 매치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몸매가 더 살아 보이는 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1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일상복과 맞춰 입을 수 있는 한복 치마와 저고리 모양의 블라우스, 화려한 실크 소재의 한복 드레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옛날 무관들이 입던 겉옷을 여성복으로 재해석한 이 패션 한복은 원피스로도 그리고 겉옷으로 모두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브랜드는 20, 30대를 겨냥한 생활 한복만을 따로 내놨습니다. 대형 백화점에도 한복 브랜드가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좀 더 패셔너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저희 옷을 많이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 이제 일상복에서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복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 속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극장 가는 대작들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르도 참 다양한데요. 백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단의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 사이에서 일어나는 암투를 그린 밀정이 스크린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울어진 배.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백두산까지 한반도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집니다. 고산자는 지도가 권력이었던 시대, 지도의 대량화에 인생을 바친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 영화에는 되게 웃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분들이 모여서 되게 이렇게 흐뭇하게 아주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병원의 출연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병원은 할리우드 진출 이후 처음으로 악역에서 탈피.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암살자를 맡아 존재감을 뽐냅니다. 일정이 제가 특별 출연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 경쟁작이 돼버렸어요. 그 작품도 또 이 매그 세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도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7년 만에 리메이크되는 명작 배너도 웅장한 스케일과 압도적인 액션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여름 성수기에 이어 대작들의 맞대결로 풍성해진 추석 극장가. 관객들의 즐거운 고민만이 남았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두 후보, 클린턴과 트럼프는 올해 각각 69세, 70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경로당의 갈 나이도 아닌데요. 미국 대선에서 후보들의 건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건강 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9.11 추모식도 중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간 힐러리. 몇 시간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나타나 인사말을 건넵니다. It's a beautiful day in New York.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는 건강 이상설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Every time I think about Trump, I get allergic. 힐러리 측은 폐렴 진단을 받고도 쉴 새 없이 유세 일정을 소화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미 언론들은 후보 교체설과 역대 대통령 사망사까지 언급하며 힐러리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이미 3차례나 몸에서 혈전이 발견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두개골에서 혈전이 나온 2012년에는 갑자기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뇌진탕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트럼프는 스스로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힐러리를 압박했습니다. I think it's an issue. In fact, this last week I took a physical, and I'll be releasing when the numbers come in. 올해 69살인 힐러리와 이보다 한 살 더 많은 트럼프. 미 대선이 후보의 건강이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 순식간에 드론을 낚아챕니다. 독수리 발톱에 걸린 드론은 꼼짝도 못합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비행 금지 지역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포획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독수리 경찰 비행단인데 지난해 창단해 포획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과정 중에 다친 독수리는 전혀 없었고 독수리를 피해 도망친 드론도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독수리 비행단을 내년 여름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슈퍼맨 복장을 입은 남성이 버스에 매달려 도로를 활보합니다. 한쪽 팔을 버스에 기대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중국 궈양에서 열린 국제마술 페스티벌에서 버스와 함께 날아다니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겁니다. 팔 안쪽에 숨겨진 쇠파이프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했다는 게 마술사의 설명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던 자동차가 톨게이트 분리대에 부딪힙니다. 분리대에 부딪혀 공중에 붕 떠버린 차량은 그 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더니 바닥에 착지합니다. 대형 사고에도 운전자는 멀쩡하게 스스로 자동차 밖을 빠져나옵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중국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 상호 교류의 해입니다.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지정됐습니다. 프랑스 작가들의 국내 전시가 어느 해보다 활발한데요. 유독 눈에 띄는 작가가 있습니다. 신한순 기자입니다. 평범한 부녀. 가까워 보이지만 두 사람은 30여 년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프네 낭르 세르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검은머리 여성. 베나니 씨는 41년 전 프랑스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The stones are linked with this divided ID, and I think I'm divided between Korean and French part. 개인 사정 때문에 딸을 이국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2009년 34년 만에 딸을 만났던 순간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짜릿한 전류가 이게 흐르더라고요. 의심할 수 없는 내 혈육이구나. 다프네는 한국 가족들을 만난 뒤 예술적 영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After meeting my Korean family, I decided that my artwork was most important because I found so many memory. 작품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그림을 그리고 머리로 그리고 그런 게 역력해요. 다른 작가들보다는. 그래서 더 애절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작가는 현실을 담담하게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I want to do some picture where you could see how forces are opposite themselves.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마법사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즐기는 가상의 스포츠. 영화 해리포터의 퀴디치 장면입니다. 하늘을 나는 마법을 쓸 수 없는 현실에선 퀴디치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윤재민 기자입니다. 날 수 없는 선수들은 빗자루를 다리에 끼고 달려야 합니다. 빗자루 잡으랴 공 던지랴 손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퀴디치가 장난 같지만 국제협회도 갖췄고 정식 등록팀이 300개가 넘는 엄연한 스포츠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프로리그까지 생길 정도이고 얼마 전에 열린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21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팀이 생겨 퀴디치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규칙은 핸드볼과 피구 그리고 럭비가 섞여 조금 복잡합니다. 골을 넣는 추격군과 이들을 방해하는 몰입군, 골키퍼 파수꾼과 스니치를 쫓는 수색군이 한 팀을 이룹니다. 추격군의 골은 10점이지만 수색군이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 150점이 인정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저는 골든 스니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기 규칙상 제가 잡히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몸싸움이 허용되는 거친 스포츠지만 남녀가 함께 뛰어야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끝났지만 화면 밖으로 나온 퀴디치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쌀 2,000포대를 실은 트럭 2대가 대구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14년째 보낸 건데요. 2년 전부턴 자녀들이 기부를 합니다. 얼굴은 잘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키다리 아저씨의 그런 또 소중한 마음을 저희가 지역사회에 잘 나눌 수 있도록. 네, 제주에도 16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갑니다. 쌀 1,000포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전달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장이 늘어나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운의 생각도 들고 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광주에서는 과일 50상자를 몰래 갖다 놓고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천사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베푼 손길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오늘은 두 선수가 기록에 도전합니다. 두산의 니퍼트는 시즌 20승을, 삼성의 이승엽은 한일통산 60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자, 김광 기자, 새 기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잠실구장은 경기 전 내린 소나기 때문에 50분 정도 늦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두산 선발 투수 니퍼트가 시즌 20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4회가 진행 중인 현재 두산이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니퍼트가 20승에 성공하면 역대 최소 경기 최고령 20승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퍼트는 오늘 경기가 25경기째인데 동전 최소 경기는 28경기입니다. 최고령 기록에서도 종전 기록인 2014년 베네켄보다 현재 니퍼트의 나이가 많습니다. 한일 통산 600홈런에 하나를 남겨둔 이승엽은 세 번째 타석까지 600홈런을 쏘아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타석 만루 기회에서 1루 땅볼로 KBO 통산 1400타점을 올렸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KBO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승엽이 노리고 있는 600홈런은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인류의 야구 역사 120년 동안 이승엽보다 홈런을 많이 친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8명, 일본의 2명 등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승엽은 일본 지바롯데와 요미우리, 오릭스를 거치면서 홈런 159개, 한국에서는 삼성에서만 440개를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대체로 날이 좋아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만 주의할 점들 살펴보면요. 이른 시간 이동하실 때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금토, 제주와 경남, 전남에 일요일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부터는 제주와 남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태풍 말라카스가 제주 남쪽까지 북상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연휴 내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추석날에는 제주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강원 일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 또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지진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국민이 다치고 상한 뒤에 변명하는 것이 이젠 지겹다. 저희도 비상사태 때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곳을 비판하는 것이 정말이지 지긋지긋합니다. 국민안전처를 장관급으로 만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기관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